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인사검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교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관련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재판관 9대 4의 의견으로 무죄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강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 방위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의 사령관은 한국군 사성 장군이 맡기로 했는데 미군은 타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이 처음으로 깨졌다는 평가입니다.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성폭행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어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이 의원은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속속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남권에 이어 이번 주엔 용산과 동작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폐철근부터 비닐까지 각종 산업 폐기물이 가득한 이곳은 경북 의성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겨나면서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경제정책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미 후임 인사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교체도 검토되는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경제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교체 방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2기에 들어서며 속도를 내려면 서서히 교체할 타이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교체설이 불거진 뒤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미 홍 실장에 대해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며 아직까진 교체 여부를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교체로 기운 가운데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내부 승진이 거론됩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청와대 정재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 청와대 대변인은 여전히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 내부 기류는 이미 다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앞서 보도처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공식 발표를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청와대 내부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사실상 교체를 인정하는 기류가 뚜렷해졌습니다. 이 문제로 청와대 기류를 엊그제도 살펴봤는데 물밑에서 인사검증 움직임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급진전됐다고 하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지난달까지는 경제사령탑 교체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변곡점은 지난주로 보이는데요. 미묘한 이 기류 변화가 있었던 건데 실제로 취재 결과 지난주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인사 파일이 청와대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적극 추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동안에 청와대는 연말 연초쯤이면 집권 중반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동시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각 인사도 있다면 같이 한다. 그러니까 묻혀서 한다는 건데 그게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좀 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후임자 검증이 최근 비밀리에 시작은 됐지만 아무리 비공개라 할지라도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언론의 이 동시 교체설이 기정사실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자 검증 그리고 청문 절차 등을 거치려면 최소 한 달 반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이 내년 초쯤에는 새로운 체제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장하성 실장도 사실상 교체로 결정이 됐다면 동시에 물러난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벌써 후임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이런 내부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이 경제부총리와는 달리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교체 시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장 실장이 앞서 두세 차례 정도 이 사의설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러난다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오늘 하루 종일 장 실장을 좀 접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답변을 듣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을 경기 회복을 위해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20조 원 이상 초과 세수가 거쳤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PPT에 가족 사진을 띄우고 가족 구성원별 복지 정책을 설명하는 등 포용국가 예산을 강조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는 계속된다면서 함께 잘 살자는 말로 연설의 시작과 끝을 채웠습니다. 최근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을 염두한 듯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선 비중을 줄여 연설 끝부분에 언급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작년과 달리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반응은 시정연설 중간에도 또 끝난 뒤에도 많이 달랐습니다. 서복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할 때부터 온도차는 느껴졌습니다. 일어서서 큰 박수를 보내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 등 야당은 시큰둥했습니다. 평양선언 비준과 소득주도 성장 등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는 야당의 상황이 그대로 묻어난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연설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중간중간 20여 차례 박수를 친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 자리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대목에서 야당과 눈을 맞추려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의석에 앉지 못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방청석에서 홀로 연설을 들었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사무실에서 TV로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지난해와 달리 항의 피켓이나 현수막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퇴장하자마자 한국당이 낸 조명균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성태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여야 지도부의 입장도 크게 갈렸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나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참 걱정입니다.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게 되었고,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국당은 곧바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49년 병역법이 제정되고 53년에 1호 처벌자가 나온 지 65년 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14년 전 분단 국가의 현실 때문에 국방 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에 무게를 실어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난 6월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이어서 대법원 판례도 바뀐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승헌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벌 대상이라던 판단을 14년 만에 바꾼 겁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지금의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대체복무제와 상관없이 현행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판단을 내렸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또 지난 세월 동안 약 2만여 명의 저희 선배이면서 동료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 가기를 거부했다가 5년 동안 재판을 받았던 오승헌 씨는 오늘 판결 뒤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씨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던 960여 명의 청년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의 마침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 도입과 이행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병역 기피로 오남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모두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과자가 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2만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거부자는 966명으로 이들에게도 전국 법원에 무죄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다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논쟁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4명의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에 반대하면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공간 등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거나 군대에 가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란 반응도 있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거부자든 아니든 크게 관심을 갖는 내용이죠.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대체복무자는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교정 업무를 한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둔다. 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거라고 국방부 관계자 등이 전했습니다. 3개월간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을 꾸려 논의하고 국회 통과를 염두에 당정청 협의도 진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무 영역으로 중증 장애인 간병 등도 논의됐지만 숙소나 감독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체복무 심사는 독립기구나 인권 담당인 법무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방부가 맡는 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제공하고 있는 모든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사실상 교정시설에 36개월을 가둬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유엔은 대체복무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입영 대상자의 80% 이상이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현역의 1.5배인 27개월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뒤에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자를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용어를 바꿔서 부르고 소송 중인 기업들이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그동안에 강제징용자라고 했던 단어에서 강제 부분을 빼고 징용공이라고 일본에서 써왔는데 이번에 아예 징용도 빼고 아베 총리가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오늘 아베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政府としては、この徴用工という表現ではなくて、旧朝鮮半島出身者、出身労働者の問題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 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고 4명이 모두 모집에 응해서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집이나 관알선은 강제 동원이 아니라고 아베식으로 해석해서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강제 동원에 관알선이나 모집이 이용됐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아무튼 노동자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써서 강제 동원의 의미를 좀 빼려는, 부정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이번에 용어를 바꾼 배경이 뭐냐라는 JTBC 질의에 외무성 측이 보내온 답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외무성 측은 당시 조선반도에서 일본 본토로 들어온 경위는 다양하며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 개별 입국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어제 이 지침을 통해서 용어를 바꿔 부르도록 한 사실이 앞서 JTBC 취재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잇따를 법적 분쟁이나 또 국제사회에서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강제성이나 불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소송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뭐 위압적인 압박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어제부터 이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회사 70여 곳에 대해서 원고 측과 화해를 하거나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배상이나 화해가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기업들은 이 정권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익들의 공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서 기업들이 해결하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和解するという選択肢も当然考えていると思います。日本の政権側がストップかけるというのはですね、自由な選択意思ということを損なうものですから問題だと思います。 네, 이 같은 조치가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피해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거친 끝에 심지어는 고국의 정부와 재판부의 방해 끝에 배상 판결을 얻어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내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일본 기업이 배상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춘식 할아버지 등 승소한 원고 4명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일정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 있는 재산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우리 대법원 판결과 달라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패소한 신일철 죽음의 경우 포스코에 투자한 지분이 있지만 재산 관할권이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긴 법정 다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한일 협정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의 식민 통치와 그 과정의 불법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써준 각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고의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점 역시 크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 방위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올 경우에 미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요. 이른바 퍼싱 원칙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깼다는 것입니다. 퍼싱은 1차 대전 당시에 미군을 지휘한 장군으로 타국군의 지휘를 미군이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관철한 인물입니다. 워싱턴에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미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곳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 방위 지침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도 폐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한국이 전쟁이 나게 되면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미국은 한국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n signing this document, we also reaffirm the continued presence of U.S. troop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의 사령관은 한국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군 사성장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퍼싱 원칙을 깨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 운용 능력 IOC 평가를 내년도에 시행하고 IOC에 이은 2, 3단계 평가까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2020년대 초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미국이 이른바 퍼싱 원칙까지 깨면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기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셈인데 이에 따른 미군 전력의 약화는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6년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살해당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곧바로 데프콘2를 발령했고 전면전에 대비했습니다. 7년 뒤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땐 데프콘3가 발령됐습니다. 지금처럼 평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있더라도 당시처럼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되면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고 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본격적인 전시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군의 작전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한미연합훈련의 지휘권도 한국군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지금 규모대로 그대로 주둔합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지금처럼 사성장군이 맡기 때문에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군사력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서포트하면서도 한미 간의 군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이 정말 미래도 상호 보완적이고 비례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바꿔 나갔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유엔군 사령관 역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게 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부터 남북은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육지와 해상, 공중에서 서로를 자칫 자극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장병이 목숨을 잃은 서해 5도 지역. 이곳은 사실 한국전쟁 전부터
양측이 크고 작은 충돌을 빚어왔던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곳부터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인천 연평도와 12km 떨어져 있는 북한 개머리 해안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이곳에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남측을 향한 해안포 입구가 닫혀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합참은 오늘 0시를 기해 북한의 서해안 해안포가 대부분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개의 해안포가 아직 열려 있어 북측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 고속정에 40mm 함포도 하얗게 덮여져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상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돌변 상황이 벌어졌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정부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렇게 남북이 함포 사격이나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완충수역은 남한 덕적도부터 북한 초도까지 80km 구간입니다. 동해상 남한 속초에서 북한 통천까지 약 80km 역시 일체의 적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육군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곳들 일부가 폐쇄됐고 후방에 이를 대체할 시설이 생겼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20km에서 40km까지는 전투기 비행이 금지됩니다. 남한에서는 김포나 동두천, 철원 위쪽으로, 북한에서는 개성과 평강 이남으로 비행훈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이런 합의 사항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국무부가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함께 뉴욕으로 올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온다면 고위급 회담과 실무 협상이 동시에 열리게 되는 셈인데 그간에 정치됐던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He committed to allowing American inspectors to come look at two significant sites, and we hope to get them there before too long. It's one of the things I'll speak with my counterpart next week about. 폼페이오 장관이 풍계리 동창리 시험장 사찰이 회담의 주요 의제라며 내주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국무부가 구체적 날짜, 장소, 북측 참석 인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9일 전후 뉴욕 회담이 유력합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JTBC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으로 올 것이라며 최선희 부상과 동행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급 실무회담 동시 개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다면 거대한 업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뉴욕 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되면 핵 사찰과 제재 완화를 놓고 장기간 공전되어 온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비건 최선희 라인의 실무 협상도 11월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북 국회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남북 국회회담이 열리면 자유한국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는 문 의장 측의 전언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JTBC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이 공식 문서로 완전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최고위급에서 실무 접촉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북측의 실무 접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 의장은 북측이 자유한국당의 참여 여부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문 의장은 지난달 국제의원연맹 총회 당시 이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만났을 때 우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못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하나도 못한다. 잘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의원이 그런데 한국당이 참석하겠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북측이 한국당이 참여해야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문 의장의 설명입니다. 문 의장은 지난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때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추진하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장실은 조만간 있을 남북 실무접촉 단계서부터 한국당과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지난 7월에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서 조정위의 중재안이 나오면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오늘 그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질병에 걸린 노동자 전원에게 보상해야 하고 공개 사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논란을 중재해온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입니다. 삼성의 공개 사과와 함께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1984년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라인에서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 전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적시한 겁니다. 보상액은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개인별 보상액을 낮추더라도 최대한 보상 범위는 확대했습니다. 기존 백혈병뿐만 아니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 질환과 습관적 유산 등도 포함한 겁니다. 그동안 삼성 측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산과 유산도 각각 1회당 3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보상액을 정했습니다. 지난 7월 삼성과 반올림은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만큼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된 겁니다. 우리 유미가 2005년 6월 초에 병이 걸렸으니까 약 한 13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 삼성도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빨리 매듭 짓는 것이죠.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의 빠른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잘 이행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를 진행하고 중재 판정에 대해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수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측은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이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 대해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설교 등 목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자란 신도들을 철저히 유린하고 농락한 사건이라며 범행 수법이 엽기적인데도 일말의 뉘우침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씨는 눈도 실명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교도소에서도 의사소통을 잘 못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들이 음해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말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15km를 주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앞서 가던 차가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이 의원의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해 청담 도로공원 인근으로 데려왔습니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혼자 몰고 15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쪽으로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일을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회식을 했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는 군인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기존에 3번이 아닌 2번만 적발돼도
가중 처벌할 수 있게 강화한 법입니다.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의 음주운전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검찰이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고용부가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직원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할 때 삼성에 유리하게 감독 결과를 바꾸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의료진을 때린 사람은 술을 마시고 복통으로 실려온 경찰 간부였습니다. 경찰이 응급실 폭력 사범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던 게 불과 2달 전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담요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먹으로 간호사를 때릴 듯 위협하고 직원의 머리채를 낚아챕니다. 이를 말리는 다른 시민과 몸싸움도 벌입니다. 술을 드신 상태고 난동은 한 30-40분 정도를 이 의사 선생님께서 가슴 쪽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4시 10분쯤 부산경찰청 소속 56살 제2경정은 음주 후 복통으로 부인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간호사가 의사 지침대로 물을 주지 않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겁니다. 끄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입술을 좀 안 봐도 닦아주라 했는데 잠시 화장실 가세요. 당직 의료진 4명과 함께 다른 환자들도 공포에 떨었고 응급실 기능도 마비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곳 응급실로 출동해 난동을 부리던 제2경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복통을 계속 호소해 일단 다른 병원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경찰은 폭행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2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추가 조사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 행각으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상처받았을 직원들에게 사과한다면서 모든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과와 상관없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소셜미디어에 긴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직원을 때리고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라고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온 지 사흘 만입니다. 양 회장은 자신의 독단과 오만한 행태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미래기술회장 등 일체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앞으로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직분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태에 침묵을 했던 직원들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여론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고 경찰 역시 광역수사대 등 4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임직원들을 불러 추가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 회장은 웹하드의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걸 방조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쌍둥이 자매의 집에서 메모장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메모장에 대부분 과목의 시험 문제 정답이 1번부터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시험이 끝난 뒤에 선생님이 불러준 답을 쓴 거라고 주장해서 경찰은 이 메모가 언제 쓰여진 건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메모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논란이 됐던 기말고사의 정답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시험 과목의 객관식 등 모든 정답이 1번부터 작성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를 직접 불러 조사하면서 메모장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는
시험이 끝난 뒤 채점 등을 위해 교사가 불러준 정답을 적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명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나중에 불러준 답을 받아 적었다고 보기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모장이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에 분석을 맡겼지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메모장 작성 시점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어 문제 정답은 시험 사흘 전에 작성됐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사흘 전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2달 전부터 숨진 여성과 이웃 주민들이 이 남성을 5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엔 피해가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8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남성은 64살 김모 씨로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달 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와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다툰 뒤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두 시간씩 문 앞에 서 있는다든지 그래서 엄마가 그날도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내가 지나가면 위아래로 많이 노려본다. 비행한 적도 있어요. 주민들 역시 피해자 김 씨를 기억합니다. 2주 이상이 같은 시간에 오전에 그것도 뭐 1, 20분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을 서가 있는 거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들 맞지 이러면서 괜히 시비 거시고 할머니는 계속 피해 다니시고 참다 못한 주민들도 경찰에 4차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들어갔으니까 나가긴 하는데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시엔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범죄 예방을 위한 초동 대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교사들을 옥죄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원장 뜻을 거스를 경우에 원장들끼리 만든 단체 채팅방에 이름이 올라서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죠. 이런 구조에서 내부 고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9월 교사들에게 연차 대체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명절 같은 공휴일에 연차를 쓴 것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합의서를 강요하는 건 불법이지만 교사가 거부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원장들 그룹 채팅방에 이런 선생님이 있다고 선생님 이름까지 올릴까? 이력서를 내면 그 전 어린이집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대부분에. 거기에서 일할 때 어땠습니까? 라고 이제. 지역 원장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소위 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원장님의 실에 들어가셔서 저에 대해서 제가 아이를 차별한다는 둥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 채용과 해고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눈밖에 나면 그 지역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부 고발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각오하고서라도 제보를 했을 때는 가장 긴박한 건 허위 아동이라든지 그리고 급식 비리거든요. 마지막에 머뭇거리는 거는 블랙리스트. 이 때문에 사립 어린이집 소유권은 인정해 주더라도 보육교사는 공공 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사와 시민단체들은 곧 출범할 사회서비스공단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어린이집 반발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던 경기도 김포의 어린이집 교사가 직접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짧게나마 증언을 좀 듣겠습니다. 원장의 부당한 요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다른 원장들한테 알리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 신혜란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지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교사들도 연차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연차를 모든 공휴일로 대체하겠다라는 그 합의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합의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거부했고요. 또 보육교사들은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해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은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사인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해고가 되신 건가요? 네,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본인의 뜻을 굽힐 수 없고 본인의 운영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으니 그렇게 해준 데를 찾아가라라고 해고하셨습니다. 예. CCTV 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요? 휴게 시간을 5분, 10분 나눠서 쉬어도 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정말 그렇게 쉬지 않았는지, 쉴 시간이 없었는지 또는 출퇴근을 몇 시에 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다 돌려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왜 저 원장들이 쓰는 단체 이른바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까? 거기에 만일에 신혜란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면 이름을 올려서 이른바 블랙리스트화 한다는 얘기 직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같은 교사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교사 있는데 내가 그룹 채팅방에 선생님 이름 공개하면서 올려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실제로 해서 올렸습니까?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신 선생님은 거기에 들어가 계시질 않으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뭐 실제로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겠군요.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내부 고발을 한다고 해도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곳에 고발을 해도 돌아오는 건 거기서 감사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측으로 오히려 이런 문제가 교사들 측에서 제기가 됐으니 조심시켜라라는 말을 한다거나 혹은 정말 이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부 고발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내부 고발이 없는 그런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는 사실은 우리 기자하고 말씀하시면서 뒷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저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인터뷰하시기로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군가 한 명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인터뷰를 진행하는 저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인터뷰를 하신 상황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우선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공개가 됐으면 아마 모든 진짜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이 다 돌려보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돌아갈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예. 신혜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어제 청주 은성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에서도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한 유치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폐원 이유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이미 아이들을 등원시킨 학부모들이 오전 10시 반 다시 유치원으로 모여듭니다. 어제 유치원이 보낸 통지문 때문입니다.
유치원 측은 폐원 결정을 했다며 그 이후로 원화수 교직원 수 감소와 함께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 따른 종교교육 제약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폐원을 통보 혹은 신청한 유치원들은 건물 노후화나 설립자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이번 비리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의 법이나 추진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학부모들은 황급히 주변 유치원부터 수소문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티오가 일단 없대요. 1년이라도 어떻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주변엔 2개의 공립과 3개의 사립 유치원이 있지만 해당 유치원 아이들 65명을 다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연락을 해봤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이거랑은 무관하다. 똑같은 이유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도 현재 이 유치원 폐원 시 주변 유치원이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행동 대신 게릴라식 폐원으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어제까지 총 18군데의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지하거나 교육청에 신청을 마쳤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정말 폐원하는 것인지 또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행법상 폐원을 하려면 유아 지원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폐원 후 아이들이 주변 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경북 포항의 한 유치원은 이 계획이 미흡해 폐원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이 아직 부족합니다. 폐원 전 언제까지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 후 아이들 졸업 때까진 운영을 해야 하는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인가 없이 무단으로 폐원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에선 벌금을 내더라도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당국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갑작스런 폐원이나 휴원 시 주변 유치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변 유치원이 멀 경우도 문제입니다. 어제 폐원을 통보한 은성유치원의 원아들은 멀게는 5.3km 떨어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합니다. 또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 숫자는 고려하지 않은 데다 학부모들 선택권은 아예 없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용산과 동작까지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집값이 급등한 대표적인 지역이죠.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가 경기도 꺾이면서 과열이 사그라드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0.02% 오르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9.13 대책 이후 지난주 처음 집값이 떨어졌던 강남 3구는 이번 주 들어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하락세는 용산구와 동작구 등 주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 여름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여의도 통합개발계획 발표로 들썩였던 영등포구와 인근 마포구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꺾였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사실상 무주택자가 아니면 빚을 내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경기 지표가 부진한 데다 증시 불안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준금리가 오르고 수도권 공급 확대 지역이 결정되면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이렇게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된 지역의 분위기는 불과 2달 만에 확 달라졌습니다.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매물을 거두어들이던 집주인들은 값을 내려서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조바심 내던 매수자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근의 용산공원 개발 호재에다 서울시의 통합개발 소식까지 나오자 집주인들이 앞다퉈 매물을 걷어들이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물이 나와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화기 이렇게 하도 많이 들고 있어서 귀가 너무 뜨거워서 막 이렇게 약간 조정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내놓긴 하시는데 사려는 분들은 거의 뭐 반응이 없으신. 인접한 여의도에도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던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확정되자 집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안 판다고 호기를 부리시다가 최근에 내놨어요, 물건을. 적어도 2주택자 이상인데 보유세도 많이 부과될 거고 이제 또 내년에 집값을 예상하기를 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호재 삼아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동작구 흑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규제에 돈줄이 마르자 매수세도 꺾였습니다. 30평대 기준 잡은다면 한 4, 5천만 원대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억 하던 물건이 지금은 11억 5천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선 급등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가격 조정이 주변 지역으로 퍼지며 당분간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은퇴 자금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 알고 보니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의 주범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집을 산 사람은 고스란히 집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모 씨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건 지난 2016년 5월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이 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매도인 송모 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받았어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한 겁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부동산 통해서 정상적으로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어쨌든 구입을 했잖아요. 이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 씨는 지난 2016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계약했을 때 만났던 그 여자가 살인자라는 걸 그때 알은 거죠. 소름 끼칠 정도로. 송 씨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한 달도 안 돼 이 씨에게 팔았습니다. 송 씨는 나중에 살인 행각이 밝혀져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후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 오모 씨가 이 씨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지난달 법원은 오 씨의 권리를 인정해 이 씨에게 아파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하지만 정작 법정에선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는 언제나 말소될 수가 있거든요. 이 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 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가 믿고 집을 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가 주도의 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달라며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을 막는 소동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충전기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며 5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을 자신의 차로 막았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서 경찰은 일반 교통 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는 소화기 장착 의무가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차에 적용됩니다. 새 자동차는 제작 과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는 별도로 전용 소화기를 둬야 합니다. 소방청은 차량 정기 검사 때 소화기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등을 일삼은 제주대 멀티미디어 전공 제2교수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대가 자체 인권센터와 교무처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제2교수의 갑질은 지난 6월 이 전공의 4학년 재학생 2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업과 평가를 거부하며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승객과 승무원 189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추락한 라이온에어 여객기 블랙박스와 파손된 동체 일부가 오늘 오후에 발견됐다고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발견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일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봉사활동 보고서를 조작한 장현수 선수가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며 장현수에게 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3천만 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습니다. 장현수는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의무사항인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한 게 들통났습니다. 네, 낙동강 상류의 한 마을에 가면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산업 폐기물 덤입니다. 업체 측과 지자체가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들 건강은 물론 환경 오염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넓은 들판이 펼쳐집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들어서자 산처럼 쌓인 거대한 더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을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주변 산높이와 비슷한 뿌연 형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봤더니 다름 아닌 산업 폐기물입니다. 주변 야산보다 높은 폐기물 쓰레기산. 직접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쓰레기산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버려진 자동차 시트부터 폐 비료포대, 공업용 스프레이까지 각종 쓰레기가 한데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곳에 올라온 지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악취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플 정도입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쓰레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층이 약 30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파트 10층 높이의 쓰레기 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보소, 이게 전부 이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쓰레기란 말이야. 주민들이 생활할 수 없어요. 숨을 못 쉬, 눈이 따갑고 콧물 나고 이거 좀 치워달라고 이래도요. 요지부동입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위엔 누런 먼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고추와 가지 등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고 빨래도 집 안에만 널어야 합니다. 침출수로 인한 인근 토양과 수질의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방수포 깔려 있어요? 밑에? 아니 그런 건 없지. 나오는데 이게 뭐 농사에는 지장이 없어요. 폐기물 매립지 바로 뒤편에는 이렇게 밭에 폐 비닐이 뒹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직 추수도 끝나지 않은 황급빛으로 문든 논이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풍년이 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껍질만 나온 쭉정이들이 눈에 띕니다. 일반 다른 벼들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봤더니요, 그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1,300만 명의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침출수가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초 이곳을 관리하던 재활용 업체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가공해 공업용 연료로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허용된 보관 한도를 계속 넘기자 관할 지자체가 지난해 8월 영업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산업 폐기물이 계속 반입됐다는 지적입니다. 1.5배나 뭐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 늘었긴 늘었어요. 보관 한도는 2,200톤 정도지만 현재는 30배가 넘는 7만여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에는 중국 수출이 됐었는데 그게 막히는 바람에 지금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가 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시멘트 소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공업시설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은 중금속 성분들이 많아 함부로 태우거나 매립할 수 없습니다. 관할군청은 행정처분 외에 추가로 폐기물 처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악취라든지 침출수 관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원인 모를 질환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지랑이가 하나하나 그러듯이 저기서 먼지가 날라오거든요. 눈에 다 보여요. 목이 칼칼해가지고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낫지를 않아요. 관할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매립지 쓰레기산은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리셋. 상용벤 선택의 기준을 리셋. 100년의 노하우로 유럽 상용차 시장의 리더가 된 르노가 상용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다 편리하게, 보다 안전하게. 당신의 비즈니스 마스터, 르노 마스터.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지난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 중에 화제의 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은연중에 내뱉은 이 말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의 거리는 그의 말대로 멀다고 하면 안 되는 거리였죠.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바로 냉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어렵사리 평양에서 가져온, 그래서 제법 먼 길을 온 냉면을 소개하다가 문득 멀다 하면 안 될 길임을 자각했던 것이겠죠. 그는 본이었든 아니었든 중의법을 구사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4월이 지나고 기록에도 남을 뜨거웠던 여름을 힘들게 지나오면서 냉면은 남쪽의 사람들에게는 줄을 서서라도 먹고 싶은 피서 음식이 됐습니다. 물론 냉면 맛을 모를 리는 없었지만 그것은 뭐랄까, 한여름의 시원함과 함께 북미와 남북 관계가 잘 풀려나가길 바라는 간절함을 내포한, 그러니까 중의적 뜻을 가진 음식이 되었던 것. 그 옥류관 냉면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였을까? 북측의 고위급 인사가 내뱉었다는 이 말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는 말품새가 그리 곱지 못하는 것으로 회자되던 터라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말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지경이긴 합니다. 물론 말이라는 것이 나름 그것이 나온 갖가지 배경과 맥락이 있는 것이니까 달랑 한 문장만 놓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던 이들 가운데는 그런 말은 못 들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북미 관계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그나마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겨우겨우 북한과 미국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재벌 회장들 아니라 누구라도 냉면이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군요. 그래서 지난 여름 시원함과 간절함의 중의적 의미를 담았었지만 이제쯤엔 졸지의 무례함과 답답함의 중의적 의미를 지니게 돼버린 냉면의 팔자. 그러고 보면 냉면이라는 것이 본래 두 얼굴의 음식이긴 합니다.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하고, 누구는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도 냉면은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으니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냉면의 또 다른 얼굴은 그것이 본디 겨울 음식이라는 것. 함경도 원산이 고향인 작가 이호철도 겨울 냉면을 그리워했다는데 올겨울 냉면은 또다시 그 어떤 간절함을 담아낼 수 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하면 땅굴로 이제 4분 내에 다 장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서 미국이 때려주기를 바라는데, 이 위기에 대한민국 군대가 정경두 국방장관, 이 사람이 여적의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땅굴인 거죠? 네, 1990년대부터 땅굴에 대한 루머는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런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20여 개의 남침 땅굴이 있다. 군이 손을 놓고 있다.
이걸 무한 전파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안보 상황과 맞물려서 다시 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일각에서는 좀 안보가 위기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흐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안보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남침용 땅굴이 20여 개가 있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남침용 땅굴은 4개입니다. 1974년 경기도 연천 인근에서 제1땅굴이, 그리고 1975년 철원 부근에서 제2땅굴이, 네. 1978년 판문점 남쪽에서 제3땅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 강원도 양구 부동 쪽에서 제4땅굴 이후로 더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땅굴이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군이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물어봤는데요. 네. 비무장지대 20여 개 축선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시추공을 뚫어두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탐지를 하고 있는데 또 매년 새로운 시추공도 뚫어서 탐지를 하고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소리 변화를 감지하는 건데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100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남침용 땅굴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좀 민간에서 의심쩍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수도권까지 침투할 땅굴을 뚫으려면 네. 최소 60km의 네. 길이를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3km 지점마다 환기구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군사적으로 활용을 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폐석도 5톤 트럭 14만 대 분량입니다. 하루에 7만여 톤의 지하수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석천 호수의 수량과 비슷합니다. 네. 우리의 정찰 자산으로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다 떠나서 이렇게 땅굴을 파는 게 좀 군사성, 그 효율성을 따져보면 그게 이치가 맞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으로 이게 효용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루머가 계속되고 있는데 2014년에 서울 잠실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북한 땅굴 때문이라는 거짓 정보가 당시에 확산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설까지 이어졌습니다. 2000년 연천군 땅굴 은폐설을 비롯해서 각 정부마다 땅굴을 알고도 덮었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네. 지난해 이를 주장한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공부도 때가 있다로 했습니다. 누구의 공부인가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시정연설은 약 35분 동안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시정연설을 하는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저렇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한자 공부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앞에 국회 시정연설이 있고 뒤에 한자 책이 있습니다. 좀 저희가 확대를 해도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앞쪽에 보면 한자로 한일자도 있기 때문에 한자 책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연습장에 빼곡이 한자를 적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확대해도 글자를 뭐라고 적는지는 보이지 않았고요. 포스트잇까지 붙여놓은 걸 봐서는 상당히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예를 들면 저 연설문이 지금 한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한자로 바꿔서 써보았던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럴까 해서 한자를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보고요. 한자 모양을 보면 약간 반복적으로 나온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뒤에 마치 몰래 책을 보듯이 한자 책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한자책을 공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본인한테는 물어보지 못했고요. 예.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다만 함의원 측에서는 함의원이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챙겨 다닌다고 했고요. 예. 어려서 한학자인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워서 또 최근에도 한자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예. 실제 국회의원 중에 약 10명이 한자 명패를 사용하는데 함진규 의원도 그중 한 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전에도 왜 시정연설 중에 의원들이 딴 일을 하는 것은 눈에 좀 띄긴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번에도 일부 의원들은 시정연설 중에 피곤한지 잠깐 졸린 듯한 모습도 카메라에 찍혔고요. 예. 지난해를 잠깐 보면 지난해 시정연설의 경우 같은 날이었는데 천정배 의원이 해외 야구 경기를 보다가 예.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공부에 때가 있다라고 했지만은 요즘은 평생 공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수업 시간에 집중했다는 얘기인데요. 함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 시정연설 내용은 미리 예습을 끝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를 시험하려 들지 마라로 잡았습니다. 예. 이번엔 또 무슨 시험입니까? 예, 원래 성경에 나온 구절인데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나올 때는 이 시험은 유혹의 의미였는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호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을 시험하려고 들지 말라.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예, 단호이란 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예. 어제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비대위에 대해서 반발을 강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예. 하지만 오늘도 이 친박계 의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비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예. 어제도 좀 목소리를 높였던 홍문종 의원이 탄핵 입장이 완전히 다르면 보수 대통합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정우택 의원 역시 뭐 개파 대립까지는 아니지만 집 나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통합은 아니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과의 연대에 대해서 반감을 보였습니다. 예. 이거 뭐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오래된 갈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잠재돼 있다가 최근에 다시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당협위원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달리 말하면 쇄신 작업이 시작된 건데 이 때문에 일부에서 지도부와 다른 쪽에서 새 규합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분석도 있고요. 예. 올 12월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파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슬슬 목소리를 높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 분석이 맞다고 한다면 원내대표 경선이나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주류와 반대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알려줘. 마지막 키워드는 냉면은 건너로 잡았습니다. 냉면 얘기는 참 오늘 계속되는군요. 예. 그 냉면 얘기죠? 맞습니다. 예. 지난번 국감에서 조명윤 통일부 장관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라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조명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약간은 달라졌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왜 안 움직입니까? 화면이 예. 잠깐 우리가 돼서 잘 영상이 안 나왔는데요. 예.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건너서 그때 뭐 평양 정상회담을 할 때 바쁜 일정에 얼핏 전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그렇게 직접 복잡합니까? 예. 확인을 했는데 얼핏 건너 전에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예. 이 단어들은 다 부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어를 또 반복 사용하면서 당시의 상황이 사실 부정확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예. 어제 국정원장은 이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예.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조명균 장관의 얘기로 봐서는 공식적인 경로로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부정확하게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예.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보도들에 따르면 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이성건 위원장 옆에 앉았던 송경식 회장은 이 발언을 들은 바가 없다라고 했고요. 예. 또 다른 참석자 하나도 냉면 얘기는 없었고 대신 이성건 위원장이 뭘 들고 오셔야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조명균 장관도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 어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 여부는 정확히 모르는데 누군 들었다 하고 누구는 듣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비슷한 얘기는 있었을 법하고 예. 다만 참석자들이 다 이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을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런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한 이성건 위원장에 대한 문제도 지적돼야 되고 또 부정확한 얘기를 국감 때 얘기한 지난 29일 얘기인데요. 조명균 장관의 당시 태도도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 따뜻하고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로 쌀쌀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온화합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oth on the window pane could be alive or dead. You across the room, lost in your head. All that's left is the storm outside, water beating stone, and we hang in a web of stillness all our own. Two hearts bundled to the cold, closed eyes watching